당신이 아는 세계 최고 부자는 누구입니까? 일론 머스크, 워렌 버핏, 그들은 분명히 엄청난 부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이 가문에 비하면 그들은 보이는 돈을 가진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오경원, 인터넷을 떠도는 이 숫자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추정 자산입니다. 전 세계 GDP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고도 하죠. 과장된 소문일까요? 아니면 감춰진 진실일까요? 오늘 우리는 200년 동안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고 제국의 흥망을 좌우했던 그림자 권력의 실체를 추적합니다. 그 시작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좁고 어두운 유대인 거주 구역에서 시작됐습니다. 19세기 유럽에서 이 가문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출을 제공했고 제국의 확장에 자금을 댔으며 전쟁의 승패를 가를 만큼 막대한 자본을 움직였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이 5경 원에 달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합니다. 5경이라는 숫자는 상상조차 어려운 규모죠. 전세 세계 GDP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액수입니다. 물론 이는 과장된 추측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소문이 나올 정도로 이 가문의 부는 베일에일에 쌓여 있고 그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로스차일드 가문은 자신들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으며 수많은 신탁과 재단, 기업을 통해 자산을 분산시켜 놓았습니다. 역사상 최고 부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프리카 말리 제국의 만사 무사를 꼽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록펠러나 카네기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은 곧 돈 그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금과 채권 그리고 유럽 각국 정부에 제공한 대출의 규모는 한 나라의 국가 예산을 훌쩍 넘어섰죠. 이 가문의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부자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부를 축적했고 어떻게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부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여러 차례 몰락의 위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기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나폴레옹 전쟁, 두 차례의 세계대전, 대공황, 그리고 수많은 혁명과 경제 위기 속에서도 이 가문은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은 여전히 금융계에서 특별한 무게를 지닙니다. 하지만 19세기의 전성기와 비교하면 그 영향력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야기는 현대 자본주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금융이 어떻게 세계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오늘은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거주 구역에서 시작된 한 가문이 어떻게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 제국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금융제국을 건설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실제 재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8세기 후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이곳의 유대인 거주 구역은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정 지역에만 거주할 수 있었고 밤이 되면 게토의 문이 잠겼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직업도 제한적이었죠. 기독교 율법상 고리대금업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유대인들은 돈을 빌려주는 일에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많은 유대인 가문이 금융업에 진출하게 된 역사적 배경입니다.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는 1744년 이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소규모 환전상이자 골동품 상인이었죠. 어린 마이어는 총명했고 특히 숫자와 화폐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13세에 그는 하노버로 보내져 오펜하이머 은행에서 수습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은행업의 기초를 배웠고 더 중요하게는 유럽 귀족들과 교류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1763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마이어는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와 가업을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환전상으로 만족하지 않았죠. 그는 희귀화폐와 메달 수집에 관심이 많은 귀족들을 타깃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특히 헤센카셀의 비렐름 1세에게 접근하는 데 성공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비렐름은 당시 유럽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용병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죠. 영국이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독립전쟁을 치를 때도 헤센 용병들이 동원되었고 비렐름은 그 대가로 엄청난 돈을 받았습니다. 마이어는 비렐름의 재정 관리를 맡게 되면서 그의 신뢰를 얻었고 이것이 로스차일드 가문부의 첫 번째 기반이 되었습니다.
1790년대가 되자 유럽은 격변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1789년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고 곧이어 유럽 전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죠.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유럽의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졌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마이어 암셸은 놀라운 통찰력을 발휘했습니다. 전쟁은 곧 기회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나폴레옹 전쟁 기간 동안 각국 정부는 막대한 군사비가 필요했습니다. 군대를 유지하고 무기를 구입하고 동맹국을 지원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었죠. 마이어는 이 틈새 시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비렐름의 자금을 활용해 여러 국가에 대출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가 양쪽 모두의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영국에도, 프랑스에도, 오스트리아에도 자금을 제공했죠. 이 전략은 위험해 보이지만 실은 매우 영리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이기든 로스차일드 가문은 손해를 보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이런 행동은 나중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순수한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는 정치적 신념이나 애국심이 아니라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를 기준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마이어 암셸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암셸, 살로몰, 네이선, 칼, 그리고 제임스였죠. 그는 이들을 유럽 각지로 보내 지점을 열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5개의 화살 전략입니다. 암셸은 프랑크푸르트에 남았고 살로몬은 빈으로, 네이선은 런던으로, 칼은 나폴리로, 제임스는 파리로 떠났습니다. 이 전략은 혁명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국제통신이 매우 느렸고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경쟁력이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자체 통신망을 구축했고 비둘기를 이용한 전서구 시스템까지 활용했죠. 이들은 종종 정부보다도 먼저 중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나폴레옹과 웰링턴 공작이 이끄는 연합군의 최후 결전이었죠. 이 전투의 결과는 유럽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중요했습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런던에서 이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 정부 채권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결과가 곧 자신의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네이센은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영국 정부보다 몇 시간 먼저 영국의 승리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즉시 증권거래소로 가서 오히려 영국 국채를 대량으로 팔기 시작했죠. 다른 투자자들은 로스차일드가 파는 것을 보고 영국이 패배했다고 생각했고 패닉에 빠진 사람들이 채권을 헐값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네이선의 대리인들이 바닥까지 떨어진 가격의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진위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과장되거나 지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네이선이 워털루 전투 이후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영국 국채의 가치는 폭등했고 로스차일드 가문의 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820년대에 접어들면서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미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금융가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정확한 수치를 알기는 어렵지만 일부 추정에 따르면 1820년대 중반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산은 당시 영국 정부 예산의 절반에 달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였죠.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런던 지점은 특히 막강했습니다. 그는 영국 정부의 사실상 중앙은행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영글랜드 은행도 있었지만 로스차일드의 자본력과 국제 네트워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죠. 영국이 해외에서 전쟁을 치르거나 식민지를 확장할 때마다 로스차일드의 자금이 동원되었습니다. 1825년 영국의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도 네이센이 개입했습니다.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 위기에 몰리자 그는 막대한 금을 시장에 공급해 위기를 진정시켰죠. 이 사건으로 로스차일드 가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로스차일드가 영국 경제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1830년대가 되자 로스차일드의 영향력은 정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벨기에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할 때도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할 때도 로스차일드의 자금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려면 돈이 필요했고 로스차일드는 기꺼이 그 돈을 제공했습니다. 물론 높은 이자와 함께 말이죠. 이 시기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벌어들인 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임스 드 로스차일드는 파리에서 프랑스 철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철도는 19세기의 인터넷과도 같았죠. 철도를 장악한다는 것은 곧 경제를 장악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제임스는 프랑스 북부 철도의 대주주가 되었고 이를 통해 또다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빈의 살로몬 로스차일드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황제의 최측근 자문이 되었고 제국의 산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했죠. 탄광, 철도, 제철소 등 모든 곳에 로스차일드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당시 유럽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농담이 돌았다고 합니다. 유럽에는 6개의 강대국이 있다.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그리고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말이죠. 1840년대 중반 아일랜드에 대기근이 발생했습니다. 감자 역병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굶주렸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죠. 이때 로스차일드 가문은 상당한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라이오네드 로스차일드는 영국 구호협회에 거액을 기부했고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자선 활동은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었지만 동시에 진정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대인에 대한 차별과 박해가 심해지던 시기에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럽 각지의 유대인 공동체를 지원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학교를 짓고 시나고그를 건설하고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죠. 1850년대에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이 시기 로스차일드 가문의 총 자산은 당시 세계부의 약 1%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1조 달러가 넘는 규모죠. 물론 이것은 추정치이고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항상 자신들의 재산 규모를 비밀에 붙였으니까요. 흥미로운 점은 이번에는 라이오넬 로스차일드가 이념적인 이유로 대출을 승인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반유대주의적인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특정 지역에만 살 수 있었고 각종 차별과 박해에 시달렸죠. 라이오네는 러시아의 확장을 막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영국 정부에 거액을 빌려줬고 심지어 전액을 회수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로스차일드가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신념을 위해 행동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860년대와 1870년대는 로스차일드 가문에게 도전의 시기였습니다. 새로운 경쟁자들이 등장했고 세계 경제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JP 모건, 카네기, 록펠러 같은 새로운 거물들이 부상하고 있었죠. 특히 존 D. 록펠러는 석유 산업을 장악하면서 로스차일드의 영역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제임스 드 로스차일드는 이에 대응해 러시아 바쿠 유전에 투자했습니다. 카스피의 연안의 이 유전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 중 하나였죠. 로스차일드는 바쿠에서 유럽으로 석유를 운송하는 철도와 파이프라인을 건설했습니다. 한때 로스차일드는 세계 석유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장악했지만 결국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1875년 로스차일드 가문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거래 중 하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집트 정부가 재정난에 빠지자 수에즈 운하 지분을 매각하려 했던 겁니다. 수에즈 운하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였죠. 영국 총리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라이오네드 로스차일드를 찾아가 400만 파운드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수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라이오넬은 즉석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머스켓 포도를 먹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좋습니다, 총리님. 하지만 담보가 필요합니다. 이 거래로 영국은 수에즈 운하의 지배권을 확보했고 로스차일드는 또다시 역사적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1880년대가 되자 로스차일드 가문은 새로운 분야에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와 금이었죠. 남아프리카에서 거대한 광맥이 발견되자 세실 로즈라는 야심찬 영국인이 데비어스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 회사의 최대 투자자가 되었고 결국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데비어스에 대한 투자는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희소성이 생명인데 로스차일드와 세실 로즈는 생산량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가격을 높게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다이아몬드 카르텔의 시작이었죠. 로스차일드는 이를 통해 또다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19세기 말이 되자 로스차일드 가문의 총 자산은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했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알 수는 없지만 일부 역사학자들은 당시 로스차일드 가문의 부가 오늘날 가치로 2조 달러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들은 은행업뿐만 아니라 광산업, 철도, 와인, 부동산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진출해 있었습니다.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와인 사업도 로스차일드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1853년 나다니엘 드 로스차일드가 샤토 무통을 매입한 것을 시작으로 가문의 여러 구성원들이 포도원을 사들였죠. 샤토 라피트 로스차일드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 중 하나입니다. 한 병에 수천 달러를 호가하죠. 로스차일드라는 이름 자체가 고급 와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가 되면서 로스차일드 가문에게도 시련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유럽의 구질서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붕괴하고 러시아에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으며 독일도 패전으로 혼란에 빠졌죠. 로스차일드의 주요 고객이었던 왕실과 귀족들이 몰락했고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부채가 각국 정부를 짓눌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차일드는 전후 재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새로 탄생한 국가들은 자금이 절실히 필요했고 로스차일드는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에 대출을 제공했죠. 하지만 1920년대 말 대공황이 닥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1931년 크레디트 안슈탈트 은행 사건은 로스차일드에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이 은행은 살로몬 로스차일드가 설립한 오스트리아 최대 은행이었는데 과도한 확장과 무리한 인수 합병으로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유럽 전체의 금융공황을 촉발했고 로스차일드의 명성에도 큰 손상을 입혔습니다. 더 큰 재앙은 1933년 독일에서 나치가 집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나치 선전의 주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히틀러와 게베스는 로스차일드를 유대인의 세계 지배 음모의 상징으로 내세웠죠. 1940년 독일에서 제작된 영화 로스차일드 가는 노골적인 반유대주의 선전물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로스차일드 가문을 탐욕스럽고 악랄한 금융조작자로 묘사했습니다. 1938년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병합하자 빈의 로스차일드 가문은 즉각 표적이 되었습니다. 루이 나다니엘 드 로스차일드 남작은 게슈타포에 체포되었고 가문의 모든 자산은 몰수되었습니다. 궁전, 은행, 미술품, 포도원 등 오스트리아에 있던 로스차일드의 모든 것이 나치 손에 넘어갔죠. 루이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가문의 오스트리아 지부는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프랑스의 로스차일드 가문도 1940년 독일이 파리를 점령하면서 비슷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들의 저택과 은행은 약탈당했고 귀중한 예술품 컬렉션은 나치 고위층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가문의 구성원들 중 일부는 BC 프랑스나 중립국으로 탈출했지만 일부는 수용소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로스차일드 가문의 유럽 제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로스차일드 가문은 재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월스트리트가 세계 금융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죠. 로스차일드는 여전히 중요한 금융기관이었지만 19세기의 독점적 지위는 더 이상 누릴 수 없었습니다. 1981년에는 프랑스의 사회주의 정부가 로스차일드 은행을 국유화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테랑 대통령은 대형 은행들을 국가 통제 하에 두려했고 로스차일드도 예외가 아니었죠. 이것은 가문에게 큰 굴욕이었지만 데이비드 드 로스차일드는 곧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며 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로스차일드 가문의 실제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매우 복잡한 질문입니다. 가문은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분가로 나뉘었고 재산도 흩어졌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자산이 신탁이나 재단, 기업 지분의 형태로 보유되어 있어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로스차일드 앤 컴퍼니는 현재 런던과 파리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금융 자문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관리하는 자산은
약 1000억 유로로 추정됩니다. 샤토 라피트 로스차일드를 비롯한 와인 사업의 가치는 약 40억 유로 정도로 평가되죠. 여기에 부동산, 미술품, 그리고 다양한 기업의 지분을 합치면 상당한 규모가 됩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로스차일드 가문 전체의 순자산은 약 4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 사이일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뿐입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도는 5경 원이라는 숫자는 근거 없는 과장입니다. 5경 원은 전 세계 GDP를 합친 것보다 많은 액수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차일드 가문이 여전히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이콥 로스차일드 남작은 2024년 사망하기 전까지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금융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했고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이었죠. 오늘날 로스차일드는 주로 M&A 자문, 자산 관리, 프라이빗 뱅킹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정부의 거액을 빌려주거나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초보 유층을 대상으로 한 프라이빗 뱅킹에서는 여전히 최고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죠. 로스차일드라는 이름 자체가 신뢰와 전문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로스차일드 가문이 시대에 따라 적응하며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나폴레옹 전쟁 시대에는 정부 대출로, 산업혁명기에는 철도와 광산업으로, 그리고 현대에는 금융자문과 자산관리로 사업을 전환했죠. 이런 적응력이야말로 200년 넘게 가문이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또한 예술과 문화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페르디낭드 로스차일드는 영국 버킹엄셔의 웨즈던 매너라는 장엄한 저택을 지었는데 이곳에는 르네상스 시대의 귀중한 예술품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국립신탁재산으로 지정되어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죠. 월터 로스차일드는 자연사에 열정을 가진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재산을 동물 표본 수집에 쏟아부었고 결국 수십만 점의 표본을 모았습니다. 그의 컬렉션은 나중에 대형 박물관에 기증되었고 여러 동물종이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죠. 그는 얼룩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버킹엄 궁전에 가는 기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시오니즘과의 관계입니다.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반유대주의가 심해지자 유대인들 사이에서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 특히 에드먼드 로스차일드는 이 운동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에드먼드는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리숀 레치온, 지크론 야콥 같은 초기 정착촌들이 그의 지원으로 세워졌죠. 그는 오스만 제국과 나중에는 영국 위임 통치 정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유대인 이민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후에도 로스차일드 가문은 크네세트 의사당과 대법원 건물 건설을 지원했습니다. 1917년 발포어 선언도 로스차일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영국 외무장관 아서 벨푸어가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 건설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상대가 바로 월터 로스차일드였죠. 이 선언은 나중에 이스라엘 건국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을 둘러싼 음모론은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로스차일드가 세계를 지배하는 비밀 조직의 일원이라고 주장합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같은 비밀 결사와 연결짓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대부분 증거가 없는 추측이거나 반유대주의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로스차일드가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19세기에 그들은 실제로 유럽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죠. 하지만 세계를 지배한다거나 모든 중앙은행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전쟁을 조종한다는 주장들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훨씬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있어서 어떤 한 가문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오늘날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가족 내부의 결속력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사촌끼리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재산이 외부로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이었죠. 마이어 암쉘은 유언장에 여성 상속자들이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는 한동안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이런 전통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가문의 여성들도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외부와의 결혼도 흔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은 더 넓게 분산되었지만 동시에 가문이 시대 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로스차일드의 이야기는 자본주의의 문제점도 보여줍니다. 막대한 부의 집중, 정치에 대한 금융의 영향력, 그리고 부와 권력의 세습 같은 문제들 말이죠. 이런 문제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성공 비결을 정리해보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제적 네트워크였습니다. 5개 도시에 지점을 둔 전략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죠. 둘째, 정보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했습니다. 셋째, 정치적 중립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고객을 대했죠. 넷째, 장기적 관점이었습니다. 단기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계와 명성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시대를 읽는 능력이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시기에는 정부 대출을, 산업혁명기에는 철도와 광산을, 식민지 시대에는 다이아몬드와 금을 선택했죠. 이런 선택의 시기마다 로스차일드는 항상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실제 재산 규모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5경 원이라는 숫자는 과장이지만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재산이 여러 세대와 수많은 분가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총합을 계산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뿐이죠.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은 오늘날에도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금융계에서 이 이름은 전문성과 신뢰의 상징입니다. 일반 대중에게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고 때로는 음모론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어떻게 보든 로스차일드는 현대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가문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유대인 거주 구역에서 시작해 유럽 전역으로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간 이 가문의 여정은 놀랍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혁명,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았고 매번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는 적응과 혁신의 결과였습니다.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로스차일드 가문은 자본주의 역사의 산 증인이자 주요 행위자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돈이 어떻게 권력이 되고 권력이 어떻게 역사를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한 가문이 어떻게 시대를 넘어 명성과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금융과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